네, 시장은 항상 불안하죠. 불안한 시장 지표로 확인하자라는 주제로 애널리스트 코너 마련했고요. 자, 매크로 환경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애널리스트 우혜윤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례가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요 시간대 되면은 항상 목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는데 1번 질문 먼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다음 주에 또 미국 3분기 GDP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3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컨센서스는 서프라이즈가 크게 날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이고요. 일단 최근에 발표된 지표부터 좀 설명드리자면 최근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크게 서프라이즈가 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역시도 지난달 4월 14.8%에서 최근에 7.9%까지 떨어진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지표들을 보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소매 판매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서비스보다는 재화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달 3월에서부터 8월 달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을 보시면은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비중이 각각 11%, 22%, 66% 정도가 돼요. 그만큼 서비스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컸던 부분은 아무래도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반영하지 못한 소매 판매만 보고는 전체적인 미국의 소비가 좋아졌다라고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고용 역시도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좀 더 까서 보면요. 그러니까 지난 2월과 9월 대비해서 봤을 때 비농업 부분의 산업별 고용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다 마이너스입니다. 딱 하나 회복이 됐는데 연방정부 부분의 일자리예요. 네. 그거 말고는 다 지금 마이너스 상황인 거고요. 그만큼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했던 고용 쇼크로부터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뭐 외식이라든지 뭐 레저, 스포츠 활동, 여가 활동 다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듯 대면 서비스를 다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러한 고용 쇼크가 왔던 부분 역시도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다라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뭐 비농업 고용 부분에 이제 고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라 보고 있고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 참여율 역시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고용 회복 탄력성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어서 향후에 고용 지표가 조금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통상 이제 경제가 회복될 때를 보시면은 임시직 일시해고자들 수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고됐던 임시직의 고용자 수가 회복이 되는 그림을 보는 건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 그림은 지금 실업률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네. 내려오는 슬로우하게 완만하게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는 건 맞는데 네. 세부적인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이제 영구직 해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직 가운데 원래 일시직에 있던 분들이 일자리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아예 해고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이러한 고용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봤을 때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라고도 해석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표는 겉으로는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네. 세부적으로 분해를 해보면은 아직 불충분하다. 네. 이게 이제 포인트이신 것 같은데 결국엔 저 얘기는 또 반증하면은 그만큼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 갖고 재정 집행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히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네. 최근에 이제 올 초에 나왔던 3월에 나왔던 케어 섹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용 지원이 이젠 다 끝났잖아요. 네. 그만큼 재정 지출 좀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조금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연준 베이지북도 고용 성장이 여전히 더디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일부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죠. 뭐 제조하고 주거용 주택, 네. 은행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은행을 꼭 안 가도 이제 뭐 거래를 우리 HTS로 거래하듯이 네. 뭐 그런 것들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자, 유럽으로 좀 넘어가면 유로존은 물가 CPI, 뭐 PPI 다 마찬가지지만 2달 연속 마이너스.
유럽이 지금 난리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유럽을 좀 파악해 주시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2016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유로존의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만큼 또 9월 역시도 마이너스 0.3% 찍으면서 마이너스가 2개월 연속 이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해진 거죠.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ECB라고 해가지고 유로존의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 뷰는 사실상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말씀을 좀 빌려오자면, 그러니까 오히려 6월에 비해서 9월 달에 봤을 때 디플레 우려는 좀 완화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유로존 경제 활동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뭐 전력 요금이 인하된다든지, 뭐 유가가 급락하는 영향, 그리고 최근에 유로화가 강세 보였던 영향, 그리고 독일의 VAT라 해가지고 부가가치세가 일시적으로 인하됐던 요인, 그러니까 이런들의 일시적인 요인에 따라서 물가가 좀 낮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몇 달간 이제 0% 내외 수준의 물가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네. 기저효과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완만한 상승률이 나올 것이다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유로 지역에서 좀 더 이제 확산되면서 경제 회복 시기가 조금 더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회복 속도라든지 그 강도가 약화되고 있는 점은 조금 물가 상승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ECB 역시도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향후에 유로존 물가가 0% 중후반대로 올라오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뭘 나와야 쓰죠. 지금 봉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극단적이지만 거기에 이제 확진자 수는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나오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좀 버팅 있는 것도 약간 아이러니한데 뭐 달러가 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1.18 달러 1유로에 하여튼 뭐 근데 이 유럽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영국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브렉시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우선은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는 문제점과 플러스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유럽을 봤을 때, 유럽 경제를 봤을 때 부정적인 약간 요소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보리스 존슨 총리는 기존부터 계속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만큼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 정말 눈앞에 온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듯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는 가운데 만약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럽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봤을 때 사실상 지난 15일에서 16일에 EU 정상회의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된 거는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브렉시트 관련한 협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공정 경쟁이라든지 뭐 어업 그리고 뭐 국가 보조금 같은 핵심 쟁점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EU와 영국 간의 이견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상 생각해 보시면은 EU 입장에서는 만약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로 떠나게 되면은 이제 이후 회원국들의 이탈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의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사실상 반가워할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EU는 영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당연한 뭐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EU를 비롯해서 유럽 이제 국가들 그리고 영국 역시도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은 사실 뭐 EU가 받는 경제적 타격도 있겠지만 뭐 제한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영국은 그 타격이 클 거다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례로 뭐 수출입만 봐도 영국이 이제 EU에 대해서 수출입을 하는 현황을 보시면은 각각 비중이 43%, 5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 떠나게 된다면은 이제 FTA 협상도 못 하고 WTO로 네. 넘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기존의 관세보다 이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국 입장에서도 관세 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요.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도 굳이 영국으로부터 수입을 이제 하지 않을 거라 줄여나갈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물론 있을 거고요. 최근에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 무디스가 있잖아요. 네, 영국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죠. 네, 맞습니다. 영국 신용 등급을 이제 한 단계 하락시켰는데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라는 리스크까지도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반영함으로써 하향 조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에 약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러한 경제적 타격 플러스 대외 신임도, 신뢰도 하락까지도 이러한 다방면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질 것이다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한쪽이니까 이런 재료들을 이제 우리 타이틀이 그러잖아요. 불안한 시장 지표로 확인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뭐 영국의 여러 가지 재료들은 파운드화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유럽 얘기하면 유로를 봐야 되는데 유로화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는 진행형의 뭐 논란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한테 데미지를 줄 만한 난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그거 있는데. 약간 달러의 약세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달러의 약세라는 거는 뭐 추가 경기 부양의 가능성을 프라이싱하는 약간 뭐 그런 형태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좋아요. 근데 이것들을 봐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이 과연 넓을까라는 거죠. 여러 가지 봤을 때 해외 IB 쪽에서는 우리의 그 한국은행의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년에 좀 열어둔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좀 비둘기적인 도비시한 그 한국은행 추가 완화 조치가 더 나올 수 있는지 어떨까요? 우선은 뭐 한국은행을 보셨을 때 지난 10월 금통위를 보셨겠지만 네. 기존 시장의 생각들은 이제 매파적일 수 있겠다라 전망을 하기도 했었어요. 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부동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니까 네. 모든 다수의 이제 위원들이 이러한 자산 시장으로서의 자금 쏠림 현상 이런 걸 우려하고 있고 또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약간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점을 이제 고려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한국 역시도 실업률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조금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수출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이 한국 경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톤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10월 금통위는 그래도 매파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10월 금통위를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주목하실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의 코멘트였는데 어떤 거에 대한 코멘트였냐라 보시면 그러니까 가계대출 증가세 또는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상 저금리가 유지됨에 따라서 나오는 불안 요인들, 약간 리스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계대출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가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요인은 저금리뿐만 아니고 다른 요인도 있다라는 걸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대출에 대한 감독 당국의 규제 정도라든지 뭐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라든지 약간 다른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금년도에 가계대출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품에 따른 이제 주식 투자 자금의 수요가 확대된 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가계들의 생활 자금 용도의 대출이 증가했다는 점, 이것 때문에 뭐 대출이 좀 증가했다라 평가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구조 조정에 있어서도 이제 뭐 코로나 같은 이런 보건위기는 이제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 다 쇼크를 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을 봤을 때 건전성,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한계 기업의 구조 조정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 언급하셨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생존 가능한 기업마저도 구조 조정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기업 지원 조치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약간 저금리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방어적인
멘트들, 발언들은 약간 지금의 한국은행의 통화 스탠스,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거다라는 걸 좀 시사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만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추가적인 조치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은 낮다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 국고채에 대한 매입 규모를 확대를 해준다든지 또는 그 매입 대상 증권을 회사채까지 확대해준다든지 소위 이제 양적 완화라고 말을 하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은행이 평가하고 있는 한국 경제, 향후 한국 경제 전망을 보시면은 이제 지난 8월 경제 전망 경로를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이 조금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 보고 있습니다. 금리 못 올려요. 네. 네, 금리 못 건드린다니까.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었는데 시간 때문에 잘라야 될 것 같아.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회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